교재 50페이지 그 하단에 과학적 관리법의 경영학적 시사점 가지고 과학적 관리법은 경영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실제 경영 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과학적 관리법이 관리자 또는 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어떤 작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기 위해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행해라 하는 얘기고요. 또 각적 작업에 최적인 작업자를 고용 또는 배치할 것. 또 각 작업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 적정한 고용 배치와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기업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업무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 회사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훈련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각 작업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감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감독자를 훈련시킬 것. 이게 이제 리더나 감독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뒤에 가면 리더십도 여러 가지 형태의 리더십도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또 성과에 근거한 보상 체계 이것도 저 뒤에 가서 또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됐고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의 변함에 따라 자꾸 또 새로운 조건들,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페롤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페롤의 관리 과정론 또는 페롤의 관리 원칙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페롤이 경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요거 보면 준비, 조직화, 명령, 조정, 통제 이거 어서 본 거와 비슷하죠. 우리 저 경영 관리의 사이클에도 요거 비슷한 구조로 돼 있죠. 준비가 이제 플랜에서 조직화나 그 명령을 이제 우리가 실행부서 그리고 조정 통제가 C라고 배웠어요. C, 그죠?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러한 순환 과정, 관리 과정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5가지의 룰과 5가지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저 일본 놈들이 이렇게 관리 과정론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경영 관리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쭉 있다는 거예요. 관리의 14가지 원칙 그래가지고 분업, 권한이 있어야 되고 권한과 책임, 이게 지휘체계가 있다면 그죠? 한 조직 내에 또 규율이 있어야 되고 명령이 일원화되어 있어 지휘도 통일화되어야 되고 전체 이기된 개인의 복종, 보상, 직권화, 계층화, 질서, 공정, 종업원 신분의 안정성, 주도권, 단결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날 경영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대두되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물론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면서 회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경영 관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이미 100여 년 전에 분석하고 크게 바뀌어진 게 없어요. 환경이. 그 다음에 이제 베버의 이제 관료적 조직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조직 같은 것을 우리가 관료 조직 그래요. 이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그래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책임 중심점이기도 한데 때로는 내노남불 또 배째라 내 일이 아니면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내한테 책임이 주어질 때만 관심을 갖는 이런 이제 관료적 그 조직의 이제 문제점이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관료 조직은 업무는 간단하고 반복적이며 명확한 일들로 쪼개져 분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에도 한 사람이 이거 저거 처리하고 그러면 능률이 안 올라오겠지, 그죠?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많은 부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 조직이나 뭐 구청, 시청 조직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의 권한이 이게 명쾌한 상하 명령 체계에 따라 직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각 국장들, 실장들, 그 밑에 과장들, 계장들 쭉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공식적인 선발, 이제 공채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구급 공무원 되기도 그 지방의 구급 공무원 되는 것도 상당히 시험이 어려워요. 되기도 엄청 어려운데, 근데 그거 돼서 이제 머리 쭉 공부해가지고 됐는데 가서 여러분들 구청 가보셨죠?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데 그럼 맨날 주민등록번이나 뭐 그런 거나 복사해서 도장에다 하루 종일 그거만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요새는 이게 이제 전선화되면서 업무들이 상당히 효율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GIS가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행정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했죠. 경력 중심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자가 점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 연한이 깊어지면서. 그 문제가 이제 개인의 특성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너무 분합해가지고 시시껄렁한 일 하나만 가지고 그냥 10년, 20년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도 한 예를 들었지만 동사무소에서 이런 인감증명 발급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요새는 용어가 참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특성이 배제돼서 원래 기계 같은 일을 하죠. 또 있는 이런 조직이 관료 조직에서는 모든 것이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적용되고 표준화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상당히 능률적인 되죠. 이 막스 베버라는데 베버의 그 스페링 보면 W로 돼 있어요. W. 근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특히 뭐 아나운서들까지 그러는데 원래 BMW라 그러죠. 사실 이게 독일의 W자는 배로 발음된다. 베버. BM 배예요. 배. BMW가 아니고. 여러분 폭스바겐은 뭐예요? V하고 W 이렇게 했죠. 그 폭스 와겐이 아니라 바겐이에요. 바겐. 이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재밌는 추억거리가 하나 있는데, 지고의 네르바이젠이라는 멋있는 바이올린 곡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라디오에서 그 아나운서들이나 저기 하는 친구들이 지고의 네르바이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지고의 네르바이젠 이런 식으로 발음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7, 80년대 넘어가면서 지고의 네르바이젠이라는 발음이 맞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BM배가 아니라 BMW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이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막스 웨버가 아니라 막스 베버라고 하는데, 스페링이 잘 보시면은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알 겁니다. 어쨌거나 관료주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며 매우 효율적인 조직은 분업, 명쾌하게 정의된 조직의 유계 질서가 있죠, 그죠?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 인간적인 면을 배제한 관계, 그리고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어떤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관료주의가 갖는 또 폐해들이 있죠. 기업이 너무 커지면은 정부 조직과 같은 관료화가 되거든요. 큰 그룹 같은데도. 그러면 그 내에 아무리 정부 조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관료주의적 특성이 띄게 되고요. 특히 이제 기업보다도 회사보다도 이런 비영리법인들,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관료 조직의 냄새가 풍겨납니다. 훨씬 풍겨나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고전 경영학의 이제 세 가지 과학적 관리법하고
하나는 조직론적 관점에서의 관리론, 관리과정론, 관리원칙론, 그리고 계보의 관료적 조직론까지 봤는데,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았을 때는 공헌은 경영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서 경영을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이런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이 있죠. 생산성 및 조직 전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행동을 표준화하고 통제했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종의 어떤 부품화, 시스템 속의 하나에 속하는 부품 정도로만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없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과학적 경영이론. 자, 행동과학적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1700, 800년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900년대까지 영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를 막스가 사실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 공산주의 체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산주의의 그 지배자들이 그 이론을 들여다가 자기네들이 다시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권한을 행사해서 독재로 흘러가면서 공산주의는 하나의 아이디어란 관념적 체계를 안고 실상은 독재 체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스탈린이라든가 그 중국의 목택통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직들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때 또 그 문제가 소위 1920년대까지 들어와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부터 이런 행동학적 경영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전되기 시작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은 메이어의 호손 연구라는 게 있어요. 호손 연구. 이것도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요. 메슬로의 욕구 5단계론. 이것도 나중에 동기부여 이론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울 겁니다. 하츠버그의 동기유생이론인가 XY론, 아지리스의 성숙, mature, immature theory라는데 이런 이론. 이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인간은 사회적이고 자기 실현적이다는 가정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런 이론들을 찾아냈고 동기들을 찾아냈고 이것이 더 발전돼서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호손 연구라는 것은 그 호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메이어라는 그 교수가 이미 이분은 1950년 전에 4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연구를 하는 이제 최초로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었던 웨스턴 전기회사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의 그 내부예요. 내부를 보니까 그냥 먼지들도 많고 전등들이 쭉 있는데 이런 간단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이 전등 불빛이 밝으면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성과가 좋을 것이다. 아니면 흐리면 어떨까? 아니면 정상적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고 한 조직은 또 반대쪽에 어떤 조직은 빛을 밝게 해주고 작업을 시켜보고 한 조직은 또 빛을 어둡게 해보고 작업을 시켜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대치가 이런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명 밝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과연 무언가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에 미치는 연관은 이런 작업실의 이거 빗박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메이어 연구팀이 무려 5년 동안 13가지의 다양한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냈는데 결론이 소위 이겁니다. 인간은 행동과 태도는 서로 연관이 있다. 집단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 집단의 기준 또는 표준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 금전은 집단의 표준, 집단의 태도 등과 같은 집단의 요인보다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 이게 뭐 돈만 많이 주면 많이 할 것 같으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위생 동기위생 이론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이 금전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어서가 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실험 결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호손 연구에 의해서 즉 호손은 조직에서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손 효과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는 이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에서 이론들이 도입되기도 했고 호손 연구를 기초로 해서 인간관계론이라든가 조직행동론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를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한 분이 누구? 메이어라는 분입니다. 메이어.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뭐 경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행동의 심리적 요인은 이런 욕구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적 욕구. 생적 욕구는 뭐냐면 떡매롭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전의 욕구. 내가 안전한 가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소속의 욕구. 어느 사회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죠. 나는 어디에 소속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요보다 요 단계가 충족이 되면은 존경의 욕구. 누구로부터 이제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들이 단계적으로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적 욕구가 충족돼야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 해소해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생리적 이걸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요, 그 군대 사병으로 오는 사람들이 뭐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도 있고, 또 아니면 중고등학교만 그 졸업해서 농사도 짓고 막노동자를 이러고 심지어는 이제 불황아처럼 놀다가 소위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배우고 안 배우고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군대가 민주화돼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군대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말 잘 듣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그 다음에 밥을 잘 안 먹여요. 그러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은 딴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딴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미 1954년도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에 연구가 된 겁니다. 누가? 매슬로우라는 분이 한 거예요. 매슬로우.